오늘도 이제 장중 내내 굉장히 이제 가슴 철렁한 하루였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게 진짜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오늘도 정말 변동성이 극심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요즘에는 뭐 사이드카는 그냥 일상이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려도 별 감흥이 없어요. 한두 번 걸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조금 이제 안정돼 줘야 시장이 반등을 해도 좀 이제 반등을 확실히 하겠구나 이렇게 느낄 건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반등을 해도 살짝 이제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저랑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 자, 펀더멘털이 아닌 센티멘털의 문제다, 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과도한 것은 저는 명확하다라고 봐요. 사실 저는 보수적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주 공격적인 전망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반도체 빅2의 포워드 PER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너무 과도하게 이익을 책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100번 다 감안해도 지금은 낙폭과대라는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까지 펀더멘털 밑으로까지 주가가 내리꽂는 것은 수급의 문제 물론 있죠. 레버리지로 인한 수급 고임 당연히 있죠. 그 궁극적인 정점에는 센티멘탈 투자 심리 자체가 무너졌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회복할 때 어떤 신호를 봐야 되냐면 수급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개인 수급이 가장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일부 떠나셨던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언제 살아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타이밍이 좀 결정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전에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높으면 아무리 실적 전망치가 좋아도 외국인이 비중 축소 차원에서 국내 증시를 매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수가 큰 폭의 급락을 했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줄어들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들이 확인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수가 뭐 추가적인 조정을 보이던 뭐 횡보를 보이던 외국인이 대량 매도를 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조금 더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있죠. 지금 글로벌적으로 리스크는 하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 관련된 리스크죠. 자, 제가 이거를 판단할 때 해석을 하려고 하진 말자, 의미는 없다. 어차피 트럼프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은 상황이 확확 바뀌는데 이걸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 하나만 보자라고 했냐면 제가 유가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유가가 생각보다 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뭐 WTI 배럴당 80달러 돌파, 85달러 이렇게까지 가면 다시 좀 리스크가 생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유가가 리스크를 주기 직전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면 확실히 타격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안정이 돼준다면 그래도 뭐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에 정리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호르무즈의 20% 통학료를 뭐 부과하는 걸 구상한다라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발상이죠. 실제로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란과의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이걸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큰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장은 그래도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한다, 거기까지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노이즈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는 안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유가 흐름에 따라서 이 이슈는 제가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센티멘탈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투신의 매도는 주식형 펀드의 자금 이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ETF 이탈, 신규 매수 자금 이탈, 그리고 주식형 펀드 이탈, 이런 자금들이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이니까 힘이 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만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감소하던 예탁금이 살짝 반등할 기미는 보입니다. 여기서 회복세를 조금 더 보여준다면 조금 더 강한 시장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삼전릭스의 신용잔고가 12.5조 원, 코스닥이 1.7배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정말 장난 아니긴 해요, 이 신용 물량이. 그러니까 지금 마진콜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마진콜이 들어오기 직전인 계좌가 150만 개라고 합니다. 150만 개요. 어마어마한 계좌 수죠. 대전광역시 인구가 아마 14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정도 인구의 계좌 수가 지금 마진콜이 들어왔거나 마진콜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40만 개 계좌가 날라갔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당했고 사실상 거의 올인이 돼버렸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그 날아간 40만 개 계좌의 62%가 20대에서 30대다.
그리고 대부분 SK하이닉스 레버리지를 담았다.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좀 쏟아졌다라는 것들, 좀 가슴 아픈 얘기기는 한데 보통 이런 물량이 거의 극단적으로 많이 쏟아질 때가 시장의 바닥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바닥 신호가 될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약간의 이제 노이즈들, 현대차 노조가 1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장중에 좀 많이 흔들리기는 했는데, 근데 기아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버텼던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지금 이 이슈가 현대차를 흔드는 아주 중심 이슈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시장이 밀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밀렸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 이슈가 장기화가 계속해서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리스크는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추적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전에 제가 또 올라온 이슈를 봤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ADR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근데 지금 ADR을 좀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ADR의 주가를 보면서 결정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실제로 ADR에 대한 그 상장 가능성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후속적인 이슈가 나오면은 그것도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의 특징 섹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특징 섹터는 역시 반도체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일단은 그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조금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더 선호한다는 말씀은 자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타가 SK하이닉스보다 더 낫죠. 그러니까 반등할 때는 하이닉스보다 덜 반등할 수 있는데, 빠질 때는 하방 경직성도 조금 더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다. 아마 앞으로도 주가 변동성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덜 하기는 할 겁니다. 물론 둘 다 이제 변동성 너무 크긴 해요. 근데 둘 중에 비교를 한다면은 뭐 그렇다는 얘기고, 반도체 장비주가 일부 움직였는데 오늘 테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약간의 이제 저항이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주선 엔지니어링도 올랐습니다. 모든 반도체 장비주가 다 올라온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힘을 좀 내줬다. 반도체 장비주가 올라온 것은 반도체 대형주가 가서일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P4, P5 그리고 호남 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주의 매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 중에서는 흥하해운과 HMM 올라왔는데, 저는 해운주는 그냥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되면 운임료가 상승하잖아요. 그랬다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크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사료 부분을 볼게요. 미래에셋 생명자원, 제주산업, 한일자로, 요것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단기간에 조금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으니까, 해운이나 사료는 투자 관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단기 트레이딩으로, 혹은 뭐 가지고 있는데 이 호르무즈 이슈 때문에 급등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계기로 삼는 그런 전략 정도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은행주가 꾸준히 강해요. 하나금융지주, 제주은행. 아무래도 이런 대외적인 이슈나 반도체랑 먼 섹터 중에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가 계속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금통위에 하느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 번만 할 것 같지도 않아요. 한 두 번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리 민감도가 높은 은행주와 보험주의 투심을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섹터에는 꾸준히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내일부터 또 본격적인 반등을 좀 더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수급은 좀 바뀌겠죠. 그래서 그동안 부진했었던 반도체와 반도체 주변주로 다시 몰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등했지만 S7주는 모두 다 반등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올라왔고 일부는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S7은 빅2로 조금 좁히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내일 만약에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 S7이 다 올라가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반등을 한다면 빅2가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퍼져 있는 종목군들은 일부 압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뭐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현금이 뭐 여유가 있다 그러면 또 너무 급하게 또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현금이 없을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내외 이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하나 나왔는데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관 순매도의 62%가 ETF 청산 물량이라는 겁니다. 와, 이것도 정말 생각하기가 힘들거든요. 기관 순매도의 62%가 ETF 청산 물량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얼마 전에 한 15%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락했고 동시호가에서 뭐 30% 마이너스까지 찍혔던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그래서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빠지니까 이렇게 되면 기관이 이걸 맞춰야 돼요. 2배로. 그죠? 트래킹 에러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LP로서 개입해서 맞춰야 되는데 하이닉스를 팔아서 맞춰야죠. 본주를 팔면 하이닉스가 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원래는 레버리지를 움직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레버리지가 본주를 움직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급락할 때 그러면 본주와 레버리지는 2배 격차여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2배보다 더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기관은 기계적인 비중 조절을 위해서 SK하이닉스의 본주를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산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즘에 6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레버리지가 얼마나 큰 수급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사였어요. 저도 그냥 예측 정도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수치를 보면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의 변동성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나온 기사를 보니까 뚜렷한 방법이 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들은 좀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UAE가 호르무즈의 우회 항만 건설을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사태가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뭐 폐쇄했다가 개방했다가 폐쇄했다가 개방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도 짜증나지만 수출하는 국가도 짜증납니다. 굉장히 짜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호르무즈 말고 다른 길을 한번 파볼게. 그래서 예전에도 호르무즈가 폐쇄됐을 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해제가 되면서 조금 들어갔다가 지금 또 폐쇄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란이 언제든지 이거 폐쇄하겠구나. 믿을 수가 없다. 우리 다른 항만을 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조금 긴 시각을 두고 이런 항로들이 형성이 된다면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 노출도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 액분이 들어오면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액면 분할은 주가가 엄청 급등하는 상황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처럼 급락하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한데 지금 하이닉스가 급락했지만 여전히 한 주당 단가가 높잖아요. 다른 주식보다는. 그래서 혹시라도 액면 분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장의 심리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액면 분할은 아시겠지만 기업의 가치에는 변함은 없어요. 그냥 주식 수만 늘리는 거긴 한데 보통 액면 분할은 이제 호재로서 받아들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한 주 사기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 수 있게 만들게 하죠. 그래서 액면 분할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고 오늘 제가 이거를 다루려고 했는데 알테오젠 얘기인데요. 이게 어제 나왔어요. 어제 단독 기사로 나왔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알테오젠 주가를 이제 급락시켜서 정말 굉장히 이제 또 스트레스 받는 그런 내용인데 제약바이오주는 뭐 마가 꼈나 지금 펩트론이랑 HLB 이슈가 둥둥 쏟아지더니 이번엔 뭐 알테오젠까지 무슨 이슈가 엮여갖고 그래도 펩트론이랑 HLB 나올 때는 잘 버텼거든요. 제약바이오주가. 그래서 이제 악재 내생 생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알테오젠이 뒤통수를 한번 때렸습니다. 알테오젠 잘못은 아니죠.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SC 제형 변경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이슈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거 방송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봤거든요. 근데 아직은 100% 파악은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현재 나오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SC 제형 기술은 알테오젠과는 다르다. 이게 이제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SC 기술을 하려고 하는 건 맞아. 맞는데 그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처럼 플랫폼 수출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아까 봤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현재 규제 당국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기준을 고려하면 인핸스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한 복제약 ALT 비퍼를 적용한 키트로다 큐렉스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은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이 기술을 상용화하려고 한다고 해도 거기까지 가는 난관은 엄청나게 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에피스 쪽에서도 과장 해석을 하지 말라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에피스 측은 SC 제형 관련된 기술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맞지만 이를 별도의 플랫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C 제형 기술을 가지려고 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에 적용하는 걸 우선으로 하지 알테오젠처럼 SC 기술 자체를 플랫폼으로 해서 수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네, 라고 밝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주가는 좀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또 생각난 건 셀트리온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셀트리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SC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 예전에 아마 설명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은 일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정맥 주사면 뭐 팔에 맞는 주사를 허벅지에 맞는 주사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하는 배도 있고 엄청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허벅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맥 주사는 병원 가서 맞아야 돼요. 그리고 맞는 시간도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죠. 근데 피하 주사, 허벅지에 맞는 건 병원 안 가도 돼요. 내가 주사해도 돼요. 그리고 투여 시간도 5분 정도로 짧아요. 그럼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죠. 그래서 각국의 정맥 주사 제형을 가진 업체들이 알테오젠을 찾는 겁니다. 우리도 피하 주사로 바꿔줘. 그러면 이제 알테오젠이 플랫폼 기술이 있으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면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핏줄에다가 주사를 넣는 것과 허벅지에 주사기를 찔렀을 때 어디가 더 주사가 잘 들어갈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도 팔에 찔렀을 때 잘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이 피에 저기 혈관에 딱 넣으니까 바로 이게 돌 것 같고 허벅지는 뭔가 되게 단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막 바늘도 잘 안 들어갈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요 허벅지의 단단한 길을 조금 더 넓혀주는 이걸 히알루론이다제를 이용해서 넓혀주는데요. 요 넓혀주는 기술이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요 길을 넓혀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을 갖고 와도 요 넓혀진 길에 넣었을 때 잘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좁은 터널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자전거도 지나갈 수 있고 자동차, 트럭까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셀트리온의 SC 기술은 플랫폼 기술은 아니에요. 대신 농축을 시킵니다. 농축을 시켜서 허벅지에 찔러도 조금만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범용성은 없죠. 왜냐하면 각 약품마다 다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다 하나하나 농축을 해서 하나씩 넣어야 돼요. 근데 알테오젠은 플랫폼 기술 자체가 길을 넓혀줬기 때문에 이 넓혀주는 길에 대부분의 차량이 다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셀트리온의 SC 기술은 똑같이 피하 주사로 바꾸는 제형인 건 맞지만 길을 넓혀준다기보다는 그 좁은 길에 농축을 해서 조금만 들어가도 많이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기술이 이 셀트리온이랑 혹시 비슷한 기술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제 기사로는 그런 뉘앙스였거든요. 왜냐하면 농축형이라는 말이 쓰이길래. 그래서 그런 추정을 했는데 오늘 나오는 기사를 보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이랑도 또 다른 제형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건 여기까지고 앞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알테오젠이 과민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실질적으로 이 기술로 알테오젠의 시장을 뺏어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시장이 생각을 했으면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오늘 상승폭이 지금 애프터마켓 기준으로 2%입니다. 2%. 장중에는 8%까지 올라갔거든요. 종가 기준은 2%예요. 실제로 이게 알테오젠의 SC 기술을 침범해서 그 시장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까지 시장이 해석을 했으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올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100% 파악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후속 이슈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체크는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과민 반응인 것 같긴 하다. 네, 요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 조금 더 볼게요. 그렇게 보고 네, 이런 내용은 간단히만 보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메타의 그 모델 확산 얘기인데 결국 남는 연산이 아니라 그 연산 사용 대가가 높아서 임대계약으로 현금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예전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보려고. 그러니까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 이제 대여하기로 했잖아요. 조금 며칠 된 얘기긴 하지만 남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내용에 대한 보고서였고요.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첫 모델로 그록 4.5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그록이 힘을 좀 못 쓰고 있기는 하죠. 지금 뛰어난 LLM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일론 머스크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록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꾸준히 하면서 고객 반응을 근거로 이제 포지셔닝을 실무형, 앱 개발, 행정, 리서치, 글쓰기까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범용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론 머스크도 이 부분에 꾸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정점론을 일부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제 포워드 PER 하이닉스 5.5배, 삼성전자 5배. 포워드는 떠나서 지금 올해 기준 PER도 6배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그러니까 포워드는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실적은 훨씬 더 가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을 예상하기는 좀 많이 힘든데 올해 실적을 예상하는 건 아주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올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을 가정했을 때 두 종목 모두 다 6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확실히 좀 싼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 ADR이 상장하면서 차익 거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차익 거래가 쉽지 않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원주와 ADR 간의 전환은 1779만 주라는 고정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한 거고, 기존의 ADR 보유자가 원주를 전환해서 한도를 비워주지 않는 이상 추가 전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격이 완전히 붙긴 어렵고 지금처럼 ADR의 가격 프리미엄은 유지가 될 거다.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한국의 원주 대비해서 미국의 ADR은 훨씬 적어요. 그죠? 수가? 그때 이제 1대1 교환. 그러니까 ADR을 원주로 바꿀 수 있고 원주를 ADR로 바꿀 수 있다고 할 때 그 절차 자체도 불편하겠지만 수량 자체도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차익 거래가 사실은 쉽지는 않고 요 갭, 그러니까 미국 ADR이 더 비싼 요 갭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딱 붙지 못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큰 돈을 조달을 했죠. 큰 돈을 조달을 해서 쓰는 곳이 어디냐? 용인 일기 팹, 그 다음에 청주 팹, 그리고 EV 관련된 장비 투자. 요렇게. 그럼 여기에 수혜를 받는 건 자연스럽게 이제 전공정 장비 업체다. 그래서 전공정 장비주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스가 유독 강하기는 했습니다. 그 내일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추가로 살아난다면 추가적인 이제 수급 견인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요거는 간단히만 볼게요. 5대 의무 사항입니다. 중복 상장 시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한 구체적 의무 부과. 내용은 중복 상장 하지 마라. 네, 이겁니다. 중복 상장을 하려면 모회사 일반 주주 영향 평가까지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다 분석해야 되고요. 주주 어떻게 보호할 건데 방안 마련해야 되고요. 주주랑 소통도 하고 동의도 받아야 돼요. 또 주주 간담회 의견 수렴, 찬반 결의 자회사 통지까지 해야 되고요. 관련 정보까지 또 공시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번거로워요. 중복 상장 하려면 이거 다 해라. 그래서 중복 상장 제도의 이제 개선입니다. 모회사 이사의 5대 의무 이행, 자회사 이사의 살장 결정,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하는데 엄격한 특례 심사 기준으로 굉장히 강화시켜서 상장. 그럼 요렇게까지 해서 상장할 회사가 얼마나 있겠냐? 많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주주의 동의나 이런 방안이 있다면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연결지어서 보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한다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아마 현대차 주주분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을 바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밸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봐서 그렇게 되면 주주 동의라든지 주주 이익 보호에는 딱히 위반이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쨌든 중복 상장은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것도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시행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간단히만 볼까요? 간단히만 보면 온코닉 테라피티스, 한미반도체가 좀 올라옵니다. 한미반도체 3% 정도. 유진테크, 네, 전공정 장비죠. 아까 테스가 셌는데 유진테크 올라오고, HLB는 이제 저점 테스트에 들어가겠죠. HLB 제약이 일단 좀 올라옵니다. 이 연하를 기록하고 저점을 찍고 좀 올라올 수 있을지 그거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음식료 관련 CJ 프레시웨이, 사조산업은 뭐 호르무즈랑 약간 연동성 있을 것 같기도 하고, HLB도 일단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살짝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요 정도가 일단 넥스트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섹터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뭐 양호한 흐름을 보인다면 내일 추가 반등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한번 가져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탁금 볼게요. 지금 예탁금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해요. 예탁금 추이가 중요하다. 결국 시장의 수급이 살아있어야 반등을 했을 때 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예탁금이 계속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1일 기준으로 보면 120조 원에서 119조, 118조, 112조, 110조, 107조, 105조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13일 기준, 어제 기준으로는 109조로 됐어요. 줄다가 다시 반등을 살짝 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현재 시점에서 회복을 해주면 좋은데 회복을 못해도 100조를 깨지 않고 버텨주는 흐름만 나와도 수급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수급 끝으로 한번 볼게요. 수급 보면 이게 좀 아쉬운 게 오늘 보면은 코스피에서 개인이 5.7조 순매도 찍혔습니다. 외국인이 1.9조 순매수, 기관이 3.9조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찍혔으니까 이것도 ETF 수급이 많이 영향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개인의 일반 물량이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이거는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매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오늘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왔고 혹은 이제 그 버티다가 버티지 못하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매물을 좀 내놓았었던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심리적으로는 장중에는 진짜 많이 흔들릴 수 있었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것 같다가 다시 한번 꼬라박는 것 같다가 막판에 땡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림이 클 수 있었던 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반대 매매 물량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좀 못 버틴 물량들 그리고 신용에 대한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참 복합적으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 정도의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들어서 개인의 매도가 이렇게 찍힌 적은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네, 보면은 뭐 매수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했을 때도 있지만 매도가 이렇게 찍힌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털림인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살짝 해봅니다. 일단은 추세는 아직 돌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추세가 돌아가려면 적어도 5일 이평선 안착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로 보면 요즘에 코스피 지수 보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굳이 추세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요 위로 안착을 다음 주 초까지 시킬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구간에서 변동성 크면서 약간 옆으로 새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메인주는 매도하지 말자는 의견은 똑같아요. 저는 삼전 한익은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S7으로 확장돼 있으면 좀 압축을 하자. 그리고 내가 보유한 게 실적주면 끝까지 간다. 그 말씀은 뭐 지금만 드리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